10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13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돼서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투캐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서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소식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발제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에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욱 장관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됐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뀐 근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성계, 종교계 등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 미국 이름으로는 스티브 유죠. 유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우리나라 입국을 막은 겁니다. 정부는 대법원은 과거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꼭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이 시작됐고요.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죠.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강경화 장관 가족 논란부터 코로나까지 올해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국감 소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 할 일을 하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20일간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국감 때 여야를 창과 방패의 대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는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가로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일단 이 사전 라운드에선 방패의 판정승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된 본 게임 어떤 쟁점이 있는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우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다음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고요. 자, 문득 지난해 국정감사의 데자뷰를 보는 듯도 합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청문회에 이은 대조국 질문, 그리고 조국 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 수장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서 여행해야겠다며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은요.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은 그만하면 됐다, 야당은 뭐가 됐느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적할 건 해야 하지만 민생보다는 장관 가족 검증이 1순위가 된 국감이 다소 씁쓸하기도 한데요. 자, 두 장관이 도마에 오른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소식은 잠시 뒤에 최 반장과 조 반장이 자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역시 코로나입니다. 자, 이 코로나는 우리 일상뿐 아니라 국정감사장의 풍경도 바꿔놨는데요. 자, 일단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감장은 물론이고 이 회의실 바깥의 책상까지 빼곡히 채웠는데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쭈그려 앉고 있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감장 출입 등록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자리도 띄엄띄엄 거리두기를 지켰습니다. 의원석 자리가 듬성듬성한 것도 질의하는 사람 외에는 별도의 외부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상임위에선 아예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복지위에서는 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물론이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또 의대생 국시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특히 독감 백신 관련 문제를 놓고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가 또 그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또 나왔어요. 병원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 539만 개에 대해서 48만 개는 대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어요. 100% 없는지 전수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저는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 강기훈부터 맡아주십시오. 저 맡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맡겠어요? 질병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맞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 예방 접종에 대한 계약 조달 방식과 또 콜드체인 유지에 대한 유통 체계에 대한 개선, 또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계약서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생 국시 문제의 경우에 대규모 미응시로 인해 내년에 3천여 명의 신규 의사가 줄게 되면 대형 병원 진료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 의료진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자, 의사 출신인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인턴이 부족하면요. 중증 응급 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대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럴 경우는 이제 인턴이 좀 하는 역할들 보면은 레지던트가 일부를 맡을 수 있겠고 또 전문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는 역할의 일부를 네,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 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 국시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는데요. 정부는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방금 내오신 것 저도 봤습니다. 아주 진정 어린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이 국민들의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국정감사하면 이색 증인이나 튀는 소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펭귄계 원탑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뻔했다가 이 펭수다운 세계관과 신비감을 지켜야 한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이다 뭐다 크게 화제성 있는 이벤트가 떠오르진 않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얘기까지는 꺼내지 말자 하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입니다. 다만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기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 특례 문제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을 아끼자라고 했지만 역시나 문체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양호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다면서 방탄소년단 등에 대해 소극적 병역 특례인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골은 21대 첫 국정감사, 장관 가족부터 코로나, BTS까지. 네, 오늘 그 국정감사가 문을 열었고 이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이제 신반장이 어디 했죠? 네, 보건복지위하고 이제 교육위하고 뭐 등등 기재위 등등 여러 상임위를 맡았고 이제 국방위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최종혁 반장 발제 때 짚어볼 거고 외교위는 또 조 반장이 담당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박양호 장관이 직접 BTS 관련한 입장을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혔네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주무장관이 이제 밝혔고 앞으로 이제 정치권을 포함해서 또 이제 그 문체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첫 번째 국감이죠. 네, 소위 K-방역이라고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첫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거듭 사과를 하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된 백신을 일부 물량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어떤 국민이 괜찮다고 맞겠느냐, 박능우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청장부터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 청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생기면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체계와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상 반응에 대한 감시 그리고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그 보상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복지회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책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이제 독감 백신 문제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 이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복지위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한 공방도 있었다는데 그건 어떤 맥락이에요? 이 국민의힘이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복무 중 무릎 수술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따져보겠다면서 수술을 당시에 집도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이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의 A 교수인데 자, A 교수는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 유지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복지위에서 동행 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A 교수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가 다툼의 소재로 몰아선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동네 1차, 2차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수술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종합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서 증인 요구를 했는데 기밀 유지에 이런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은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첫 번째 국감의 첫날인데요. 시장 느낌은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 증인 신청의 문제를 자꾸 여야 간의 다툼의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정쟁 국감 하지 마시고 정책 국감 합시다. 코로나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국가 재정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4차 추경까지 좀 집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이슈가 상당히 이제 정치권을 달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저께죠. 기재부가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또 국가 채무는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기재위죠. 기재위에서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면서요. 네, 기재위 국감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기재부를 좀 질책을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 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불만을 드러냈고요.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 준칙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재정 준칙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간 중시하던 관리재정 수지 대신에 통합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삼고 또 국가 채무 비율 기준도 좀 이상하다라면서 주물럭거리다가 핵에 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정 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상태에서 성장률을 좀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관점이 다르지만은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다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면은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 모르겠다. 우리 요즘 말로 아몰랑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종종 언성을 높여가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도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거센 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중기 재정 계획상 국가 채무 비율이 4년 뒤에 50%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겠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펑펑 쓰겠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고요. 산식을 보시면요. 결코 녹록치 않은 산식입니다. 정부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고 심각한 침체가 왔을 때 재정 역할이 제약될까 봐 저희가 여러 가지 보강 장치를 한 3가지 넣습니다. 네, 그래도 소리를 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그 첫 번째 상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흥분한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조곤조곤 얘기는 했죠. 행안위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천절 광화문 보수 집회를 차벽으로 막았죠.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 대응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도 왜 야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수장이 공식적인 당정 협의회도 아니고 한 특정 정당의 대표에게만 보고를 하면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침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면 야당에도 그런 설명이 야당에서 물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그간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이 됐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감염병 방역과 안전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차박 설치는 경찰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경찰청 국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얘기했던 차벽 논란 내일 더 뜨겁게 아마 붙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찰청장도 여러 번 관련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방이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코로나 상황 못 짚었는데 오늘 세 자릿수죠, 신반장. 네, 신규 확진자가 114명이 나와서 네. 어제까지 엿새째 두 자릿수다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얘기를 했었는데 좀 네.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후반부에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는 게 좀 불안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방역 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골은 21대 국정감사 코로나부터 BTS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이제 국방위에서는 오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만 해도 증인 채택 문제와 함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서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군이 대응을 잘해서 북한의 빠른 사과를 받아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야당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 상임위를 관통하는 사건이죠.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쟁점, 증인입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라는 야당과 안 된다라는 여당의 입장, 모든 상임위에서 반복이 됐는데요. 숨진 공무원이 근무한 해수부와 또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을 관할하고 있는 농해수위부터 보시죠. 가지고 아들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국민들께, 대통령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을 감시 비판해야 될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큰 목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걸 묵살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 자체가 현재 언론에 발표되고 또 국방이나 외통위에서 됐었던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 자산을 취합한 정보 이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그 조사 결과들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청취하더라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자, 농해수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국방위와 외통위를 언급했었죠. 자, 그럼 이 두 상임이 어떠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외통위에서도 충분히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뤄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외통위는 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고 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닌데 왜 그 해당 사건을 다뤄야 하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국방위로 온 겁니다. 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증인은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한으로 가려 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이 유가족들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증거도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이 숨진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엔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엔 넘어가려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그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실종해서 월북으로 판단을 바꾸게 된 건데요. 자, 군이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는 애초에 실종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서는 차후에 또 비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설사 월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요, 군의 대응만 놓고 보자면 잘 대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군이 앞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 결과를 발표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했죠. 근데 뭐 시샘말로 지금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깝깝하겠지만 단호한 의도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사과 통지문을 갖다가 북으로부터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 통지문, 국민의힘은요, 북한의 사과 내용이 담긴 통지문과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진실이냐며 이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지문을 누가 생각해도 허위로 작성했다. 그건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왜 보면 대한민국을 아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거다. 자,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 단속 정장의 결정으로 사격을 했다라고 한 이 북한의 발표와 달리 해군 계통의 상부의 지시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분석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안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대응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헬스부 공무원을 피격한 이것은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어도 적대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정신에 분명히 위배된다. 자, 끝으로 다른 상임위 소식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산자준규입니다. 자, 여야가 합의했던 증인이 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걸 두고 바로 이 증인인데요. 반발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은기 부사장인데요. 자, 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감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빠졌냐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증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를 내 결정이 된 사안인데요. 왜 빠진 걸까요? 류호정 의원님이 신청하신 부사장급이죠. 거기가 오늘 또 증인으로 같은 기업의 부사장이 또 출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무급으로 이렇게 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임원 여러 명이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같은 기준을 세워두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은요, 중소기업과 삼성전자를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특히나 삼성 측에서 이 증인의 출석을 막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간부라는 분이 계속 의원실로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석에도 뭐 할 거 없이 거의 매일 찾아오길래 근데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올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를 두고 류 의원 추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도 해당 간부가 기자 출입증을 이용을 해서 국회를 출입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욱, 북한 공무원 사살, 포괄적 적대행위, 모든 책임은 북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군이요, 북한의 공무원 사살은 포괄적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설명했고요. 저도 이제 오프닝 때 좀 언급을 했지만요. 서욱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사건 초기에는 월북 의사가 이제 뭐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첩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진 월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에 왜 이 북한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라고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일에는 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 다음 날 이 해당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이 발견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은 단순 실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서욱 장관도 실종 다음 날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이 가족들이 월북이라는 이 지금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에서 월북으로 바뀌게 된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실종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또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맞서면서 국방위뿐 아니고요. 여러 상임위에서 관련된 공방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방위는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국감을 시작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선 외통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스스로 외통위에 나와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여당 반대로 묵살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형이 주무부처 장관과 만나려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는 등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월북에 대한 정부 발표와 유가족의 입장차가 크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족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지만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해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증인 10명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면서 야당의 증인 신청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하지만 또 국민의힘은 검찰의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증인 채택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추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야당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놓고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좀 맞붙었습니다. 이 국감 첫날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긴 했지만 정작 여야는 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요. 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 이 공개된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 관련된 증인을 채택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27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고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이 그 담당 대위와 통화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 내용이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의 이 같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야당이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송기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을 실행한 것에 대한 감사지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도 내내 추미애 장관 건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정감사까지도 우리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이렇게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감에서 지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지 또다시 추미애 장관 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에게 요청을 해달라라고 하며 이 증인 한 명도 없이 국정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국방위를 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국방위에서는 군 첩보가 좀 유출이 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좀 쟁점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유냐 7.6이 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이 국가기밀이 함부로 유출이 돼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안보지원사령부가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민홍철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격 정황을 공유하는 등 여당이 먼저 유출했다라고 책임을 또 돌렸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북한의 만행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전 국방위원장이죠. 안규백 의원은 이 여야를 불문하고 첩보를 유출하는 등 위법 사항이 식별되면 조치를 취하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지금 이제 국방위에서 나온 추가 속보를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고, 법사위 쪽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제가 좀 보면요. 일단 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요, 그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들쭉날쭉하다. 뭐 그 문제를 들고 나왔네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은 1%고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은 90%. 갑자기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소환이 됐는데 나 전 의원은 100%. 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이후에도 이제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추 장관 아들의 그 군특혜 의혹 처음 글쎄요, 뭐 제보를 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관련된 사실 어쨌든 그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당직 사병이 추 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당직 사병을 대리하고 있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당직 사병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직 사병은 당시 추 장관 아들이 휴가 복귀 시점이 지났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직접 전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추 장관 아들 측은 실제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 소장도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서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얘가 거짓말장이로 계속 몰렸었어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25일 날 당직도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에요. 이슈 통화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쪽 서실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는 게 뭐냐면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어요. 제가 수사팀이 다시 확인했는데요. 도 조사 받은 검찰 조사에서 그거 인정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팩트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당직 사병 측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이 당직 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라는 등의 표현을 썼던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한 만큼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당직 사병 측에서 추가 고소를 예고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라면서 국정감사에 관련된 증인을 부를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를 좀 더 살펴보면요. 문체위에서는 문체부의 자료 제출 방식을 두고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네,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 문체부가 이틀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USB입니다. USB 한 꾸러미를 의원회관 책상에 주고 갔다라면서 직접 저렇게 국감장에 가지고 나왔는데 뭐 보시기에도 상당히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배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USB 파일에 담아서 문체부가 건넨 건데요. 자, 배현진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고 실망이라면서 자, 이틀 전에 준 자료 형태가 이것이라서 더 기가 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소위 뭐 도종환 찬스냐, 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틀 전에 제출한 거는 좀 문체부도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USB 제출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아시겠지만 파리 기후협약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종이를 줄이고 전자문서 형태로 받자라고 뭐 강조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종이를 많이 쓰면 환경에 안 좋아서 USB 제출하고 있다면서 더 빨리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뭐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리가 맞아요? 파리가 맞아요? 파리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파리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파리가 일단 뜻은 통하니까. 네, 자연스러운 넘어갑시다. 반응.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무원 피격 추미애 상임위 곳곳서 여야 갈등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행적이 사라졌죠.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리대사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공식 확인을 했죠. 1997년 황장엽 노동당 국제비서의 망명 이후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2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춘 북한 외교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입니다. 부인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당시 외신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It's an Italian mystery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A top diplomat for North Korea vanishes from the streets of Rome. 조 대사 대리의 행방을 놓고 추측성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미국이다, 영국이다, 아니다, 평양으로 돌아갔다. 관계자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Tonight, a prominent South Korean newspaper, citing an unnamed source, reports Joe has sought asylum in the West and that the Italian government is protecting him. Italian officials tell CNN they're not aware of any asylum request. 우리나라도 후보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나의 친구 조성길에게란 공개 편지를 띄웠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서울에서 자네를 기다리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었습니다. 국정원의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2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은 확인했습니다.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에 남아있던 조 대사 대리의 딸이 북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행 가능성이 더 낮아진 셈이죠.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조 대리대사 부부가 이탈리아를 떠나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정원이 말했던 어딘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겁니다. 조 대사 대리 부부는 지난해 7월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가 국내로 망명을 했었죠. 이후 20여 년 만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행을 선택한 겁니다. 정부가 1년 넘게 조 대사 대리의 망명을 비밀에 붙인 이유, 조 대사 대리 부부의 안전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북한에선 단순 탈북 외교관은 도주자이자 이탈자지만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한다면서 조 대사 대리의 딸을 복창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노출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습니다. 조 대사 대리의 망명 소식에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영호 의원이 한국행을 택했을 땐 이런 반응을 내놨었죠.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태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을 뿐 남북 관계와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 대사 대리의 망명도 남북 사이에 특별한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남편의 미국행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쓴소리를 들었죠. 심지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일병 교수가 이해가 된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댓글까지 달았는데요.
강 장관도 이해는 된다. 장관이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라고 말입니다. 이 일병 교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한 듯합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장군이라 본인이 장군 출신이라 자부심이 대단한가 봅니다. 누가 봐도 조롱에 가까운 글인데요. 언론에서 왜 이런 글을 썼느냐 묻자 조크였다 답했다고 합니다. 조크, 우스개, 농담이라는 뜻인데요. 웃음 포인트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크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기는 사람. 그런 의미로 스스로 조크였다고 말했다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본인도 느낀 점이 있었는지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강 장관이 국감 전 미리 예방 주사를 나서일까요? 당초 예상과 달리 남편과 관련된 질의는 경고 수준에서 넘어갔습니다. 장관에게 쏠린,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쏠린 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남편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었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엔 강 장관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또 최근에 배우자분과 관련된 부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각의 주장처럼 장관의 어떤 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퇴 요구는 좀 과하다고 보는데요. 강 장관 개인 문제보다는 정책과 현안 질의가 국감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번 서해 만행으로 피살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공관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있고 그 외교부가 목소리를 안 냈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NSC 상임위의 그 규탄 성명에도 외교부가 참석을 했고요. 비핵화 조치 전에 정전선언을 해달라는 그런 북한의 조치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이 우선 듭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처음부터 종전선언이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남북이 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 또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었죠. 이른바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인데요. 올해 또 다른 해외 공간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성의 사타구니를 더듬는 장면, 이런 노골적 장면이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파면이나 해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부에 그에 대한 1차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할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책임 면피형으로 원래 문제 복귀하라고 보내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장관은 앞서 수차례 성범죄에 관한 불관용 원칙을 강조해왔죠. 원칙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성길 한국 체류 확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네, 국회 발제 내용 관련해서 이제 속보들 들어온 거를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입국 관련해서는요.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공식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 자진해서 왔고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 반장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입국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그런 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외통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누구였죠? 박진 의원이 뭐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피살된 공무원 관련해서 외교부가 한 역할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심야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강경화 장관은 부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 피살 공무원 관련한 청와대 회의에 본인을 안 부른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이제 강 장관의 설명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성길 전 그 대사대리의 입국 관련해서는 뭔가 외교부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구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아까 조반장 설명을 들어봤는데 시작할 때 이미 사과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나 한 게 있다면서요? 오전에는 뭐 주로 워낙 이슈가 많아서 네. 정책 질의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이 남편 관련 질의가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태규 의원이 강 장관에게 배우자의 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라면 예전부터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급하게 이제 저희가 해당 장면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외교부가 이제 강 장관이 이태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개인사이기 때문에 뭐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제 해당 발언을 한 뒤에 뭐 질문을 한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서 국감장에 뭐 잠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강 장관이 올해 초에 대구 경북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이 미국행 길을 열어놓느라 상당히 애를 썼고 그 때문에 그래서 더 내가 남편의 미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렇게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직접 아까 육성이 나갔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발언이었고요. 오늘 또 외통위 국감에서요.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외교부 직원들의 성추행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 지난 6월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공무원은 국정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현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국내로 복귀시킨 뒤 국정원으로 돌려보낸 게 외교부가 내린 조치의 전부라는 겁니다. 현지 경찰은 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자,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주 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는요. 지난 8월에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사건 역시 외교부는 아무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한 직원은 지난 9월 자진 퇴사했다고 하고요. 자, 나이지리아 대사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집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속보들이 더 들어오면 또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으로 이제 스티브 유죠. 한국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3월 비자 발급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는데요.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이번엔 재외동포법을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동포법에는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 씨 측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여권과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유 씨 측은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과거 비자 발급을 거부했을 때 그때 이제 절차상 문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지 이제 꼭 스티브 유에게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행정법원에 또 소송을 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이제 공방이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예고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오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여성계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성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53년 낙태죄 처벌 조항 제정 때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여성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의 입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신 주수에 따라 새로운 세분화된 처벌 기준을 만든 후퇴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도 입법 예고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유지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성단체들은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이자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출신인 이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 처벌을 전면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라면서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인 퇴행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권 의원은 형법 27장 낙태죄 전면 삭제와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또 반대 시각에서요. 이번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 174명이 공동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이 생명 경시 풍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교수 일동은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다라면서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다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반장, 종교계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천주교는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네. 이 개신교는 보수단체는 반대, 진보단체는 좀 찬성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불교계는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SK 네트워크스 등에 대해서 이틀 연속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아무튼 비자금 관련 수사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성길 한국체류 확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코로나 허위 정보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악관 복귀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코로나를 독감과 비교하면서 훨씬 덜 치명적이라고 말한 건데요. 트위터 측은 해당 글에 가짜뉴스 경고를 달았고 페이스북은 아예 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무리한 행동을 이어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도 네. 트위터를 계속 이렇게. 트위터 그래요. 고반장 자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주 제가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잘 확인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고 오늘 저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면서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많은 사람이 때로는 10만 명 이상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를 폐쇄할 건가? 아니다. 우리는 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훨씬 덜 치명적이다. 자, 독감과 코로나19를 비교하면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라고 강조한 셈인데요. 물론 당연히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해당 글이 올라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서 해당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해당 글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달아놨습니다. 자, 경고 문구를 읽어보면 이 트윗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어서 트위터 정책을 위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 정보라는 거죠. 자,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요. 자, 일단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는 10만 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부터 가짜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만 6천여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숨졌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때도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6만 1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사망자는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다고 강조했죠. President Trump today made false claims on social media comparing COVID-19 to the seasonal flu, which prompted Facebook to remove his post and Twitter to label it misleading. As coronavirus cases surge across the country, we take a look at why this virus is far more deadly than the flu by the numbers. Between 12,000 and 61,000 Americans die each year from the flu, according to the CDC, while more than 210,000 Americans have already died from COVID-19, and we still have about 3 months to go until the end of this year.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각종 통계를 인용해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위험하다라고 보도하면서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백신도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마스크 착용 등의 전략으로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 애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에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의 통화에서는 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have it in good shape, but you know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t goes through air, Bob. That's always tougher than the touch. You know, the touch you don't have to touch things, right? But the air, you just breathe the air. That's how it's passed, and so that's a very tricky one. That's a very delicate one. It's also more deadly than your strenuous flus.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언급하지 않아도 백신도 나오지 않은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위험한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오는 15일 TV 토론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트위터로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기대된다. 정말 멋질 거다. 자, 하지만 상대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의 토론 상대인 바이든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And I'm not sure that what President Trump is all about now. I don't know what his status is. I'm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debate him, but I just hope all the protocols are followed, what's necessary at the time. Do you feel safe in the same room as somebody who still may have COVID? Well, I think if he still has COVID, we shouldn't have a debate. In a debate, I think, by the way,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follow very strict guidelines. 자, 그리고 설령 이번 토론이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해도 백악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토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백악관 내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에 이어서 케일리 매커넨이 대변인 그리고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 스티븐 밀러 보좌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추가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백악관 군사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핵 가방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제이나 매케론도 확진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백악관발 집단 감염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당장 TV 토론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선거 유세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 man who knew how deadly this virus is, but who lied to us and told us it would just disappear. Who, in the greatest crisis of our lifetimes, doubled down on division and resentment, railed against measures that could have mitigated the damage, and continues to hold massive events without requiring masks or social distancing, knowingly exposing his own supporters to a dangerous virus. 7 months later, he still doesn't have a plan for this virus. 7 months later, he still won't wear a mask consistently and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독감보다 코로나가 덜 치명적, 페이스북 삭제 조치. 저희 예상대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다급한,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이슈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독감보다 코로나가 덜 치명적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많은 사람이 때로는 10만 명 이상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사망한다면서 우리는 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훨씬 덜 치명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근거로 든 통계 역시 잘못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미국 내 독감 사망자는 3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올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1만여 명입니다. 아직 올해가 석 달이나 남은 데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사망자도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고 반장이 계속해서 챙겨요. 트위터.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한 적 있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 가짜 뉴스인데 이러면. 질문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했었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질문 한 번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퀘스천 이렇게. 퀘스천 다음엔 한국말로 했어요. 프레지던트라고 먼저 이야기를 그래요? 하고. 아니 뭐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튼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보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다음에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은 마스크를 벗어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쑤셔 넣었잖아요.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고 반장, 백악관이 관련된 논란을 해명했다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세계 각국에 미국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자, 알리사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어제 취재진에게 이러한 순간에 군 통수권자가 국민에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이 동맹국과 또 적국의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야기로 어젯밤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2층 발코니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딱 마스크를 벗고 현재 나오는 장면이죠. 네. 이 거수 경례를 한 건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도 있었네요. 예. 그 다음에 거수경례를 예, 한 모양이군요. 네. 자, 예상대로 이제 독감과 코로나 비교 글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조 반장, 그 밖에도 논란이 될 만한 글들도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하룻밤을 보낸 뒤 트위터에 기분이 아주 좋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TV 토론 관련해서 언급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10월 15일 저녁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예정대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아직 완치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 참석을 밝힌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다급한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죠. 자, 민주당과 진행 중이던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도 또 판을 흔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에게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 부양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러 달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이 트위터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자, 바이든은 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협상을 대통령이 끝냈다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트럼프에겐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 가여운 어린이들과 실업자들, 미국에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지원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언론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선언은 일자리를 잃고 퇴거 위험에 처한 수백만 미국인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CNN은 협상 중단 결정은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타격이며 경기 회복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마음이 급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유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16%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지지율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함께한 조사인데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CNN에 따르면 조사 상당수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 공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7%,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뉴욕타임스가 먼저 이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네, 주반장.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스도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했어요? 네, 먼저 했고요. 이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한 건데 안 한 줄 알았죠, 전 또. 예.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른 문화죠. 언론사가 네. 공개적으로 이제 대선 제가 후보를 얘기했잖아요. 지지를 네. 하고 있는 네. 건데 저희는 뭐 하진 않고요. 네. 네. 뉴욕타임즈는 어제 미국이요, 바이든을 선출하라라는 이 제목의 사설을 이용을 해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바이든 후보는 정책이나 이념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바이든 후보의 선거 운동은 한결같으며 이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과 품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 과학자와 전문가를 존중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들어온 속보들을 좀 보자면 지금 이제 재계가 이제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죠. 이제 공정경제 3법 이제 드라이브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걸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재계가 반발하고 있고 어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아니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경총을 방문해서 이제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 측에서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제 경총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양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했죠. 자, 그다음에 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이제 고발이 됐던 건가? 아무튼 그 지난 4.15 총선 당시에 서울 광진을 후보로 경쟁했죠. 고민정 민주당 의원하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수사한 검찰이 각각 조치를 내렸다고 하네요.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은 이제 혐의가 없는 거고 오세훈 전 시장은 혐의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국감 여러 가지 상황 지켜봤고요. 내일도 이제 국정감사가 많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 또 중요한 내용 정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독감이 덜 치명적, 페이스북 삭제 조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잠시 뒤 노벨 화학상 발표, 끓는 점을 기다리며입니다.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죠. 잠시 후 오후 6시 45분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외신들은 서울대 현택환 석좌 교수를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 현 교수는 어떤 심경일까요? 그는 과거에 노벨상 수상은 물이 끓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과학자다운 비유죠. 99도까지는 티가 나지 않는다면서 끓는 점 100도를 향한 끊임없는 연구를 강조한 건데요. 과연 오늘 그 1도를 채워서 우리나라에도 과학 분야의 첫 노벨상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지 이제 30년 남짓이죠.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국정감사 바쁘겠네요. 네, 단장들 잘 나눠서 해야죠, 뭐. 그렇죠? 네.